주식 한 주 가격을 단 30만 원인 290달러에서 70만 달러, 한화 10억으로 무려 27만% 성장시킨 3조 부자이자 워렌 버핏의 스승인 유일무이 투자 천재의 마지막 유산으로 새로운 성공을 지금 시작하라. 인생엔 답이 없다. 하지만 이 옛말의 불문율을 깨며 지난 100년간 세상을 놀래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 남자를 최근 100년간 가장 멋진 삶을 살며 존경받는 멘토, 완벽한 아버지, 천재적인 투자자이자 파트너로 기억하죠. 그의 이름은 찰리 먼거. 모두가 아는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무려 64년간 유일하게 함께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섬유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투자회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90달러에 처음 거래되던 A클래스의 주가는 2024년 현재 70만 달러를 넘기며 한화로 10억에 가까운 금액에 거래됩니다. 이 증가율은 무려 27만%가 넘죠. 그리고 워런 버핏은 찰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찰리 먼거를 스승이라고 불렀다. 말은 찰리가 하고 나는 입을 벙긋댈 뿐이었다. 찰리 먼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나 워런 버핏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찰리 먼거를 자신보다 높인 워런 버핏. 항상 공식 석상과 미디어에 나오길 꺼려한 찰리 먼거는 자신의 성공을 주변 사람과 나누며 세상에는 숨기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동업자가 되길 원했던 찰리. 하지만 그의 투자가 수십만 배 이상 증가하며 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찰리는 항상 마이크를 워렌 버핏에게 넘기곤 했죠.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정한 철칙대로 정직하게 살아온 찰리. 그럼 그는 과연 남겨진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 조언과 투자에 관한 인사이트를 남겼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찰리 먼거가 유일하게 남긴 인생과 투자에 대한 마지막 유산이 담겨있는 가난한 찰리의 연감 속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끝 여러분은 대학교 강의실이나 월스트리트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찰리 먼거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투자와 인생 속 찰리 먼거의 성공의 중심이 된 것은 그가 가졌던 독특한 사고법에 있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찰리는 어떤 거래든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문제가 될 만한 약점을 60초 만에 모두 포착한다. 동업자로서 완벽하다. 버핏이 왜 이토록 찰리를 극찬했을까? 그 답은 삶과 배움, 그리고 의사결정에 관한 먼거의 확연히 독창적인 접근법에 있다. 찰리는 기존의 접근법이 투자 문제를 다루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주로 독학으로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했다. 독학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디서도 화학이나 경제학, 심리학, 경영학 강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런 학문, 특히 심리학은 그가 구축한 시스템의 토대를 이룬다. 찰리 먼거는 직접 이렇게 말했다. 끊임없는 배움보다 나의 긴 삶에 더 유익했던 것은 없었다. 나는 평생 다문학적인 접근법을 끊임없이 연습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내게 매우 유익했다. 내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 주었다. 나를 좀 더 건설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어떤 유전적 재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의 파트너 워런 버핏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항상 시간을 재가면서 생활하며 깨어있는 시간의 약 절반 동안 글을 읽는다. 또 나머지 시간의 상당 부분은 1대1 대화에 할애한다. 그가 신뢰하고 그를 신뢰하는 매우 유능한 사람들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그와 나는 학자와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어 왔다. 물론 그런 사상을 습득한 후에는 계속 활용해야 한다. 콘서트 피아니스트처럼 연습하지 않으면 좋은 공연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어떤 분야에서 정말로 뛰어나려면 반드시 강한 흥미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많은 일을 상당히 잘하는 수준까지 해낼 수 있다. 하지만 강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잘 해낼 수 없다. 즉, 가능한 한 강한 흥미를 느끼는 일을 쫓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역량의 범위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당신은 못하는 게임을 하면 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당신이 어디서 우위를 점하는지 찾아야 한다. 당신의 역량 범위 안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가 되긴 쉽지 않겠지만 주변에서 가장 최고의 백완업자가 되는 것은 이 레슨을 듣는 3분의 2의 사람들은 가능할 것이다. 필요한 건 의지와 지능뿐이다. 즉, 나의 접근법은 IBM의 창업자 토마스 왓슨 시니어의 말로 가장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내가 똑똑하게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머무를 뿐이다.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의 분야, 즉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파악한 분야다. 나는 이런 분야에 머물기 위해 먼저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선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나의 투자에는 예스와 노, 그리고 이해하기 너무 힘듦이라는 세 개의 바구니가 있다. 나는 잠재적 예스 후보를 파악하기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시장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지배적 사업 프랜차이즈를 찾는다. 물론 이 첫 번째 배제 작업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소수다. 가령 제약업체이나 기술업체처럼 많은 투자자가 선호하는 기업은 이해하기 너무 힘든 바구니로 직행한다. 떠들썩한 계약과 상장도 즉시 노로 분류된다. 첫 번째 키질에서 살아남는 후보는 사고모형 접근법에 따라 선별과 심사를 거친다. 이 절차는 집중적이고 다윈주의적이지만 효율적이기도 하다. 나는 작은 금 알갱이를 찾기 위해 수많은 모래를 걸러내는 사금 채취 방식을 싫어한다. 그 대신 거대한 학문에 거대한 사상을 적용한다. 그래서 때로 땅 위에 뻔히 놓여 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커다란 금덩어리를 찾아낸다. 그렇게 전체 사업의 내재적 가치를 계산한 다음 잠재적 실질 가치 하락을 고려함으로써 적절한 주당 가치를 파악하고 시장 가격과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 즉 가치와 가격의 비교가 전체 프로세스의 근본 목적이다. 아주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아주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 나는 이런 관점을 항상 유지한다. 워런 버핏은 이러한 접근 방식의 지혜를 그에게 알려준 나에게 종종 경의를 표했다. 이 시점이 되면 매우 우월한 후보만 남는다. 그래도 나는 당장 달려가서 매수하지 않는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대단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 그에 따른 나의 대답으로 첫 번째 방법은 소형주 발굴이다. 즉, 회사의 덩치가 작을 때 사들이는 것. 가령 월턴이 월마트를 처음 상장시킬 때 그 주식들을 사들이는 식일 것이다. 만약 내가 젊다면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에는 이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 규모에 맞는 기업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우리의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도 엄격한 기준으로 시도한다면 나는 소형주 발굴이 완벽하게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했던 이상적인 투자는 대단한 경영자가 있는 대단한 기업에 투자한 것이다. 경영은 상당히 중요하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가 들어온 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다. 천재가 아니더라도 잭 웰치가 다른 기업의 경영자들보다 더 통찰력 있는 사람이자 더 나은 경영자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대단한 경영자가 이끄는 대단한 기업에 투자할 드문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가끔은 너무나 재능이 뛰어나서 평범한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가끔 나타나며 많은 경우 그리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이 적절한 능력을 지녔다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열의와 지능을 지녔다면 그들의 경영은 큰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기업의 질을 보고 베팅하는 것이 경영의 질을 보고 베팅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명심하라. 다시 말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경영자의 자질이 아니라 사업적 동력을 보고 베팅하라. 다만 경영자가 너무나 뛰어나서 평범해 보이는 기업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성장주 모형 내에 한 가지 하위 모형이 있다. 실제로 평생 동안 몇 번밖에 찾지 못하는 기업들이다. 경영자가 누구든 가격만 올리면 수익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들을 뜻한다. 즉,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기업, 이런 종목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에게 디즈니가 그런 경우였다. 미국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디즈니는 입장료를 크게 올려도 방문객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워런과 나는 시즈 캔디의 가격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른 시점에 올렸다. 그리고 아직 활용하지 않은 가격 결정력이 있는 코카콜라에 투자하기도 했다. 제품 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몇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시장이 쉽게 견딜 수 있을 만큼 높게 가격을 매기지 않는 기업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런 기업을 파악하면 거리에 떨어진 돈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그 확신에 따라 투자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다. 당신이 찾아야 할 모형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다. 아마 평생에 걸쳐 한 개나 두 개 또는 세 개의 아주 뛰어난 기업을 찾게 될 것이다. 또 상당히 쓸만한 정도로 충분히 좋은 기업도 20개에서 30개 정도 찾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경우는 미국 주식에 대한 종목 선정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 이 철학에 위험한 면이 있을까? 물론 있다. 삶의 모든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 대단한 기업에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시장에 대해 98%는 불가지론적인 태도를 취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가 포드에 비해 적절할까? 우리는 그 부분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통찰을 통해 우위를 누릴 확률이 큰 투자 대상을 찾는다. 그 통찰은 때로 심리학에서 나오지만 다른 분야에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1년 동안 얻는 통찰은 겨우 한두 개에 불과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투자 결정에서 자동으로 좋은 판단을 내리도록 해주는 시스템은 우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시스템은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그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투자 기회를 찾기 때문이다. 버핏과 내가 몇 번이고 말한 대로 우리는 2m 높이의 담장을 뛰어넘지 않는다. 그 대신 맞은편에 커다란 보상이 있는 30cm 높이의 담장을 찾는다. 즉,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가 아니라 풀기 쉬운 문제를 찾아서 성공한 것이다. 물론 유리한 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확실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즉, 우리가 똑똑하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의 오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자주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큰 기회를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붙잡을 용기와 행동력이 있다면 굳이 많은 기회가 필요할까? 가령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까지 진행한 10대 투자를 예로 들어보자면 다른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도 우리는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각자 자기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우위를 활용하라.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성공하려 하다가는 아주 형편없는 경력을 쌓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학습하거나 행동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나는 단지 사람들보다 실수를 적게 저지르는 방법,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을 때 더 빨리 바로잡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왕도 따윈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실수에 대처하고 승률을 바꾸는 방법이다. 삶은 부분적으로 포커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포커를 잘 치려면 좋은 패를 들고 있어도 때로는 접을 줄 알아야 한다.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한 가지 비결은 실수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 능력을 어떻게 기르냐고? 나는 이런 식의 공부의 왕도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항상 받곤 한다. 지금도 약간 쉽게 설명하려 애쓰고 있지만 가장 올바른 방식은 책을 읽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최고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의 가치를 믿는다. 그냥 죽치고 앉아서 혼자서 모든 걸 떠올릴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자를 연상시킬지도 모르는 또 다른 생각은 지혜를 얻는 일이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지 그것은 단지 삶에서 앞서 나가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필연적 결론이 따르게 된다. 바로 평생에 걸쳐 배움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을 아주 잘 살아갈 수 없다. 이미 아는 것만 가지고는 삶에서 아주 멀리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은 이 자리를 떠난 후에 배운 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평판이 아주 높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보라.
버크셔는 역사상 최고 수준의 대규모 장기 투자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앞서 10년간 잘 통했던 기술이 다음 10년 동안에도 잘 통한다는 보장은 없다. 워런 버핏과 나는 끊임없이 학습하는 기계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낮은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존재한다. 가장 똑똑하지도 않고 때로는 가장 근면하지도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들은 학습하는 기계와 같기 때문이다. 매일 밤 아침보다 약간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때문이다. 그런 습관은 특히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또한 당신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삶이 끔찍한 타격, 불공정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다.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때에는 에픽테토스의 태도가 올바른 대응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모든 불운이 아무리 심한 것이라고 해도 좋은 행동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모든 불운은 유용한 것을 배울 기회이며 우리가 할 일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모든 끔찍한 타격을 건설적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역경을 예상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았다. 나는 역경을 예상하면서 긴 삶을 살았다. 그리고 항상 역경을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둔 덕분에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전혀 고통받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발할 준비가 된 당신에게 이 문장들을 새기라고 꼭 충고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맞거나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중요한 것은 오직 분석과 판단의 중요성이다. 대중을 흉내내는 것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일이다. 성공하려는 의지보다 준비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똑똑해지고 싶다면 왜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여명이다. 무엇보다 절대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이 속이기 가장 쉬운 사람임을 명심하라. 복리는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이다. 절대 불필요하게 복리를 중단시키지 마라. 행운이 찾아오는 때를 눈여겨보라. 수익과 더불어 과정을 즐겨라. 과정이 당신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부려라.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니 왔을 때 붙잡아라. 준비된 마음과 기회의 만남, 그것이 핵심이다. 변화와 더불어 살아가고 제거할 수 없는 복잡성은 받아들여라. 당신을 둘러싼 세상의 진정한 속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라. 세상이 당신에게 맞출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가장 아끼는 아이디어는 계속 시험하고 기꺼이 수정하라.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현실을 인식하라. 특히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더욱 그래야 한다. 평판과 도덕성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지만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사소한 문제에 매몰되어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지 마라. 불필요한 정보나 잡동사니를 세심하게 배제하라.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 중대한 문제에 대응하라. 그걸 옆으로 제쳐두지 마라.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 약간의 통찰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탐독을 통해 평생에 걸친 독학자로 거듭나라. 호기심을 키우고 매일 조금씩 더 현명해지도록 노력하라. 이번 영상 속 찰리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사실 그는 가난한 찰리의 연감 속에 수많은 접근 방식과 그의 성공 방정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기 힘든 평생에 걸쳐 그가 찾은 인간 행동의 패턴, 비즈니스 시스템, 수많은 과학 분야와 심리학 등 분야를 막론한 자신만의 사고 모형이 너무나 상세하게 녹아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찰리의 글을 읽을수록 그의 성공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투자와 인생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판단력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게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이 남자의 메시지는 선물입니다. 힘없이 굴러가던 톱니바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선물이자 지루한 세상에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성공을 쟁취할 바로 당신이 마음에 새길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린치핀이 되세요.
글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마케터, 창의적인 사고로 개인의 가치를 이끌어 소모품 같던 일상을 대체 불가능한 린치핀으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멘토, 세스 고딘을 설명하는 몇 가지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와버렸죠.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지침을 따라 움직이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그저 그런 세상에서 자랐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규칙을 따르는 행동에서 창출될 수 있는 기쁨과 수익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중산층의 고통은 점점 커져간다. 임금은 늘 제자리다.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개념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스트레스는 천장을 뚫고 솟구친다. 도망갈 곳도 없다. 숨을 곳도 없다. 이런 그의 말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어버린 세상,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 시대, 세스 고딘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린치핀으로의 변화를 제안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을 예술로 만들고 경제적 자유를 깨워준 자기개발의 결정판 메시지, 세스 고딘의 린치핀 속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린치핀을 설명하기 앞서 세스 고딘은 현 시대의 문제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떤 나라, 어떤 조직에 가도 사람들은 남이 무언가를 시키기만을 기다린다. 독재자가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겁쟁이 시민들처럼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확실성을 얻는 대가로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0년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져 왔다. 맡은 일을 해라, 시간 맞추어 출근해라, 열심히 일해라, 상사의 말을 들어라, 참아라,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라. 그러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들이 그동안 우리 삶을 지배했던 시스템의 기본 공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기다. 이 사기극에서 개인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멋진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세스 고딘. 어릴 적부터 우리는 보편화된 교육 속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기보다는 정해진 매뉴얼을 따르라고, 아니면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강요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치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던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혹은 수많은 톱니바퀴들의 가장 위에는 창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 그 반대로 나아간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물론 예전에는 거대한 기계 속 톱니바퀴가 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왔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심지어 모두가 기피하던 블루칼라 노동자, 그리고 선망하던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스 고딘은 이렇게 표현했죠. 화이트칼라 노동자란 하얀 깃이 달린 셔츠를 입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들이 일하는 곳은 공장이다. 물론 그들은 삽질을 하지 않는다. 대신 연필로 글을 쓰거나 컴퓨터로 일을 처리한다. 옷에 기름이 묻을까 걱정하기보다는 점심시간에 먹는 패스트푸드 때문에 배에 기름이 차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일하는 곳은 공장일 뿐이다. 계획과 통제에 따라 일해야 한다. 성과도 수치로 측정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화된다. 아침에 출근하면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곳이 바로 공장이다. 평균이 되기 위한 삶은 끝났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기계가 대체해버린 육체적 노동 때문에 새로운 블루칼라가 되어버린 화이트칼라, 그리고 정형화된 매뉴얼 때문에 더 이상 한 회사의 부품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사회는 그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든 대체가 가능하고 심지어 더 낮은 가격에 고용을 하면 회사의 이익 또한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대한 자본도 없는 사람들, 그렇다고 공장이나 회사, 부동산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주아는 공장 운영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 생산수단은 노동자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제공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스스로 공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르주아에 얽매여 힘들게 노동한다. 자본주의가 200년 이상 발전하면서 이 두 계급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누구나 이 두 계급 중 하나에 속했다. 하지만 이제 프롤레타리아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다른 노동자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던 장벽, 자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던 장벽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에 세 번째 계급이 생겨나고 있다. 나는 이들을 린치핀이라고 부른다. 린치핀은 다른 사람의 기계를 이용해 생산하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다. 부르주아 귀족도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영향을 미쳐 자신만의 권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꼭 필요한 사람, 린치핀이 될 수 있다. 세스 고딘이 말한 세 번째 계급 린치핀, 그는 없어선 안 될 사람이자 대체가 불가한 린치핀은 어느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존재한다고 말했죠. 물론 이쯤에서 이런 의심이 드실 겁니다. 과연 나도 린치핀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천재들과는 거리가 먼데. 그리고 세스 고딘은 그런 의심을 예상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죠. 세상 어느 누구도 늘 천재처럼 행동하지는 못한다. 아인슈타인은 매일 퇴근할 때마다 자기 집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그는 가끔 천재처럼 행동했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천재였던 적이 있다. 누구나 한 번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는 날개를 찾고 발명하고 창조했다. 그런 일을 한 번 해냈다면 또다시 할 수 있다. 천재들은 애초에 훌륭한 재능, 유전자, 교육, 배경, 인간관계를 타고난 것이라고, 나에게는 그런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는 데는 아무런 노력도 들지 않는다.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일 뿐이라고 핑계를 대기는 쉽다. 하지만 아마존닷컴을 세운 제프 베이조스와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남아프리카의 영웅 넬슨 만델라는 깜빵에서 세상을 바꾸었다. 처음에 이들은 결코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의 천재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스스로 천재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천재는 만들어진다. 즉 변화를 실행하는 데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람은 없다. 린치핀은 신비로운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다. 새로운 종류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나는 못해라는 이 말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은 충분히 영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하게 묻고 싶다. 할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세스 고딘은 대체가 불가능한 린치핀이 되길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 행동 가능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 가능한 접근법. 그는 이렇게 말했죠.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힘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의미에서의 노동이다. 린치핀은 천재이고 예술가이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 인간성을 쏟아붓는다. 우리가 말하는 힘든 일은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아니다. 차이를 만들어낼 만큼 용감한 일이다. 그리고 기회는 대부분 기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소한 일들을 규칙을 깨는 활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신에게 D학점을 주어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이나 상사나 비판자가 싫어하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하라. 물론 기술이 부족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엉터리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다. 시스템과 일반적 기대와 현 상태에 도전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말이다. 사람들은 자잘한 부분까지 트집을 잡아 비난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D학점을 주어라. 그것은 탁월한 D학점이다. 이처럼 직장에서 린치핀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은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힘든 일, 그리고 자신이 D학점을 받을 만한 완벽하진 않지만 틀에 벗어난 일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상사에게 A+라는 점수를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뜻은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해야만 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니까 오히려 완벽을 한 움큼 내려놓고 내면의 창의력과 천재성에 다가가 보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에 맞서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소중한 시간을 완벽함을 위해 쏟아붓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완벽함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만의 소중한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간단하다. 예술은 결점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뛰어난 것은 절대 스펙을 충족하지 않는다. 스펙은 표준 틀에 끼워 맞출 수 있다는 뜻일 뿐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이 아니다. 예술가는 우리가 지닌 천재성의 미스터리를 믿는다. 그들에게는 지도가 없다. 단계별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가끔 비난을 받는다 해도 결코 피하지 않는다. 미스터리하지 않다면 쉬운 일일 것이다. 쉬운 일이라면 별다른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자유로워지라고 속삭여보라. 이제 세상은 천재적인 자아를 꺼내 보여주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당신을 원한다. 이런 그의 말처럼 우린 각자의 위치에서 예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은 완벽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고서야 만들 수 있으며 기계는 예술을 창조할 수 없죠. 그는 이 예술을 한 가지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이 뛰어난 수완으로 불만을 가진 고객을 열렬한 팬으로 바꾸는 것도 예술이고, 셰익스피어가 예술인 것처럼 오늘날의 대중극작가와 삼류 극작가들도 마찬가지로 예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예술이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물이다. 이런 문장을 남긴 세스 고딘,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비밀이자 린치핀이 가진 생산수단 중 하나로 예술가와 관람객 사이의 상호작용인 감정 노동을 꼽았습니다. 모임을 이끌어가는 예술, 학생과 상담하는 예술, 인터뷰하는 예술, 화난 고객을 진정시키는 예술,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자 인간관계를 맺는 모두가 예술가라고 말했죠. 그렇기에 가장 좋은 또 하나의 시작으로 이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은 곧 돈이다. 주는 만큼 일한다는 태도를 공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는 이런 태도를 매우 싫어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싸구려로 만든다. 자신의 가치가 진정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는가? 겨우 하루 몇만 원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삶을 저당 잡힐 것인가?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팔아넘기려고 하는 순간 자신 안에 잠재해 있는 예술가가 되는 일은 멈추고 만다. 하루라도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높은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단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스스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관객을 알아야 자신이 하는 일에 타깃을 설정할 수 있고 효율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을 무시해도 좋은지 알려준다.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관객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다른 사람은 배제하라.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라. 엄청난 책임감과 자유를 누리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면 감정 노동을 더 늘려야 한다. 이제는 일터에서 감정 노동을 하라. 그래야 톱니바퀴가 아니라 인간으로 대우받는다. 어떤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겨야 한다면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겨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처럼 주는 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남들이 기피하는 감정 노동을 하고, 그렇게 이번 달 월급이 아닌 미래의 가치를 더해 나가라는 조언,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세스 고딘의 인사이트. 실제로 그는 이 부분을 직접 이겨내고 린치핀의 길로 나아간 장본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진 않았지만 10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고 그 경험 속에서 많은 영감을 느꼈죠. 그렇게 나온 린치핀, 보랏빛 소가 온다 등의 수많은 세계적 베스트셀링 도서들. 그는 진정한 예술가들은 완벽이 아닌 작업을 끝내는 법을 안다며 세계 최고의 화가를 예시로 들기도 했어요. 피카소는 10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카소의 그림을 3점 이상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생산하고자 하는 본능이다. 해법을 창조하면 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안으로는 인간적인 면을 감동시켜야 하고 바깥으로는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주어야 한다.
피카소의 성공 확률이 0.003%라는 말은 완벽을 추구하던 모습에 부끄러움을 가득 채웠고, 세스 고딘의 성공 뒤에도 수많은 역경과 끝냄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고민하던 스스로의 모습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그들은 실패를 다르게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 처음부터 시도하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 않는다. 자신은 똑똑한데 세상이 엉터리라고 한탄하지 않는다. 지는데 능숙한 사람은 머지않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편안함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역설적으로 차이를 만들고 자신만의 발판을 찾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다. 잊지 마라. 다른 사람이 무서워하는 불편함을 자처하면 진짜 보상을 얻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실패도 일을 해낸 것으로 간주하라. 그러니 실수를 하라. 그리고 세스 고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장을 넘어 자신만의 창의적 활동을 하는 또 다른 예술가이자 린치핀이 되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지침을 남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열정과 아이디어를 남들에게 선물로 주라는 것이었죠. 물건이나 그림처럼 손에 잡히는 것뿐 아닌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예술이 될 수 있다며, 무언가를 바라고 베푸는 상품이 아닌 되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감정노동 혹은 상호작용을 하는 진짜 선물을 퍼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는 대상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친구나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등 진심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 두 번째 집단은 거래하는 사람들로서 기업이나 예술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은 인터넷으로 전해지며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팔로워 혹은 팬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대상은 세 번째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단이 커지면 두 번째 집단은 저절로 커지게 되고, 그렇게 나에게 기꺼이 일을 맡기고 돈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덧붙였죠. 그리고 직장을 벗어나는 린치핀의 시작점으로 리오 바우타라는 작가가 추천한 한 가지 방법을 나눴습니다. 우선 1년의 중요한 작품을 하나씩만 만들겠다고 계획하라. 그리고 그것을 작은 프로젝트로 쪼개라.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일의 임무를 3가지씩 설정하라. 그런 다음 일하는 시간에 그것만 하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예술을 꿈꾸든 거대한 작품을 완수하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1시간은 어쩌면 즐겁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10시간보다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성공한 예술가와 실패한 예술가의 차이는 아이디어가 깨어난 다음에 나타난다. 이들의 차이는 누가 먼저 해내느냐 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일을 해냈는가? 이렇게 마지막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린치핀으로의 도약법을 설명한 세스 고딘. 저도 그의 저서 린치핀 속의 인사이트를 정리하며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람들을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바퀴 속 아주 작은 부품 린치핀으로 비유한 부분은 머리가 저려올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그 비유가 금은 보화가 아닌 하나의 작은 린치핀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 기회가 존재할 거라는 생각과 글을 읽는 내내 많은 분들도 그의 메시지를 통해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 예시로 세스 고딘은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과의 시간을 보내며 그가 린치핀이 되는 시간은 하루 단 5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 5분이 매년 수천억의 가치를 불러와요. 그리고 그가 말한 시작은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해라. 이런 허무맹랑한 조언이 아니라 하루 1시간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통해 한 발자국씩 두려움부터 이겨나가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일을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언제든 또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린치핀이 되기까지는 지름길이 없다. 힘든 일일수록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평범한 예술가와 위대한 예술가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쉽게 결과가 나지 않는 어두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눈여겨보면 된다.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저항을 극복해내야 할 만큼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주목해라. 이런 사람들이 린치핀이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번 그 일을 해냈다면 또 할 수 있다. 날마다. 그러니 상황이나 습관이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도록 두지 마라.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과감하게 선택해라. 이번 영상 속 세스 고진의 메시지가 영상을 접하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서 진정한 성공을 원하는 많은 분들께 다 린치핀으로의 도약을 선물하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딱 4가지 스텝으로 꿈꿔온 돈과 성공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끊임없이 하루가 반복되는 삶은 어떨까? 많은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죠. 어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인생. 대부분 주인공들은 초반에는 흥미를 느끼지만 얼마 못 가 엄청난 지루함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 누구도 그런 지루한 삶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번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내는 오늘은 어제와 얼만큼 다른가? 혹은 나의 이번 주는 저번 주와 얼마나 다를까? 이 질문에는 어떤 대답이 나오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보내거나 저번 주와 별다를 것 없는 이번 주를 보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어느새부터인가 반복되는 삶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두는 더 나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끊임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수성가로 5천억대 자산가가 된 에드 마일렛은 한 팟캐스트에서 반복되는 삶을 끊어내는 간단한 4가지 스텝을 제시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왕따를 당한 학창시절, 전기와 수도도 끊겼던 집을 전전했지만 헬스케어, 음식, 미디어와 베스트셀링 작가까지 자수성가로 무려 5천억의 자산가가 된 에드 마일렛. 이번 영상에선 그가 말하는 과거에서 벗어나 꿈을 현실로 만드는 4가지 스텝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이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방법은 퀀텀 리프, 여태 없던 초월적 성장을 통해 인생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 겁니다. 시작에 앞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엔 2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향은 Cognitive Mobility, 인지 이동적 성향. 이 부류의 사람들은 비전과 상상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오늘 나의 행동이 미래의 나를 중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성향은 Cognitive Immobility, 인지 부동적 성향. 이 사람들은 반대로 과거의 기억과 경험으로 현재를 살아요. 항상 과거 속에서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가죠. 인지 이동적 성향의 사람들은 항상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인 인지 부동적 성향, 과거 속에 갇혀 현재를 살고 매일이 반복되죠. 지금 영상을 보는 당신은 현재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만약 지금껏 과거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 방법이 여러분을 미래를 보며 살아가게 만들 겁니다. 또한 에드 마일렛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정말 너무나 행복해 보이잖아요. 어른들은 꿈꾸지 못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과거 속에서 오늘을 만들지 않고 바로 미래의 자신만을 보며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에겐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아직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이를 먹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우리는 자신에게 한계를 들이웁니다. 그렇게 점점 세상에 적응한 우리들은 어느새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어제와 같은 오늘은 다름을 만들지 못해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그건 바보 아니야? 이 질문에 에드 마일렛은 디팍 초프라의 명언을 기억하라고 말하죠. 나는 과거를 이용하지만 과거가 나를 이용하게 내버려 두진 않는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오늘을 배우고 계속 나아가면 좋지만 인지 부동적 성향에 갇힌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들이 나를 막도록 내버려 두기에 똑같은 매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인지 이동적 성향, 미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나를 알아가고 지혜를 얻지만 그에 비해 현재와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드 마일렛은 스탠포드의 프레드 러스킨 박사의 한 두뇌 연구를 인용하며 변화의 힌트를 찾습니다.
인간은 하루 6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하지만 최소 90%의 생각은 어제 했던 생각과 같고 총 80%의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였죠. 즉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과거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90%의 생각은 과거에 있고 무려 80%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만드는 첫 번째 스텝을 말했죠. Possibility Projection, 가능성 추정하기. 그는 말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오래전부터 써온 방법입니다. 제 사업과 건강 등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나의 위치를 적어놓고 한 달 후에 이루어질 내 모습을 써내려 가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 후에 내 모습까지 말이죠. 나의 가능성을 과거가 아닌 현재를 이용해서 추론하고 그렇게 미래를 그려나가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그 노트를 보면서 나아가세요. 딱 3개월 후 여러분은 이 방법 없이는 하루도 못 살 정도로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재정 상태, 팟캐스트, 사업적 퍼포먼스, 심지어 가정에서의 관계까지 틈만 나면 종이에 써놓으며 가능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만약 한 주의 끝 여행을 계획해 놓으면 우리는 그 보상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달 뒤, 1년 뒤에 내 가능성을 적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제보다 가능성에 한 발 더 나아간 오늘을 보내며 매일매일이 과거보단 미래와 현재에 집중되기 시작할 겁니다. 에드 마일렛의 두 번째 스텝은 핸드폰 없는 시간을 가지는 폰 패스트.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일상 속 빠질 수 없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포스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불과합니다. 물론 핸드폰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부를 가져다주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핸드폰을 이용하기보다는 핸드폰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우리의 과거만을 보여주고 그렇게 과거에 갇히게 만들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핸드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과거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들과의 경쟁과 비교를 하게 만들죠. 즉 내가 무엇을 가지게 될까 보다는 현재 내가 무엇이 없는지 결핍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핸드폰 금식을 시작하세요. 일주일 중 쉬는 날 하루를 정해도 되고 하루에 몇 시간을 정해서 진행해도 되죠. 그럼 여러분은 이걸 느낄 겁니다. 세상은 나 없이도 돌아가고 핸드폰 없이도 일상은 계속되는구나. 99.9%의 메시지나 알림들은 바로 답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 그렇게 여러분은 디지털 세계 속이 아닌 현실 세계의 변화에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의 조언처럼 주말 중 하루 혹은 하루 1시간이라도 핸드폰 금식으로 지금을 사는 느낌을 찾아가세요. 에드 마일렛의 세 번째 스텝, Practice Small Box Focus, 작은 것에 집중하는 연습. 그는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집중을 하며 두뇌를 학습시키세요. 여러분의 사무실 작은 화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펜을 집어들고 펜촉의 끝을 봐도 됩니다. 정말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 집중을 함과 동시에 주변 모든 것 혹은 잡생각들로부터 해방돼요. 온전히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두뇌를 트레이닝 해보세요. 실제로 우리의 집중력은 시각 정보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요. 앤드류 후보만도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펜촉을 주시하거나 내가 집중해야 할 대상을 30초에서 1분간 지그시 주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작은 것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현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이 찾아오거나 과거에 빠질 때 한 가지 작은 대상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에드 마일렛의 마지막 스텝, Name the Dummy,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에 정체성 부여하기. 실제로 그는 과거의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자라 비만이었던 그는 항상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는 에디 스파게티라는 별명으로 놀림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혹은 과거에 빠지는 생각이 들 때면 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에디 스파게티가 찾아왔네. 즉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쌓아가거나 과거에 사로잡혀서 겁에 질리는 자신의 모습을 진짜 내가 아닌 내 안에 또 다른 겁쟁이로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나를 한 발자국 뒤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걸 느끼죠. 어차피 우리의 생각 중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저는 50대가 넘었고 수많은 방법들을 연습해왔지만 아직도 부정적이고 과거에 빠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닌 내 안에 존재하는 겁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후에 그 생각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면의 부정적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의 생각이 들 때마다 빠져나오세요. 이번 영상 속 에드마일렛의 4가지 스텝,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 인지 부동적 성향에서 미래를 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인지 이동적 성향으로 가기 위해 종이에 한 달 후의 내 모습, 6개월 후의 나를 그려보고 과거의 정보만을 담은 핸드폰을 주기적으로 멀리하기, 작은 것에 집중하는 연습법으로 현재를 찾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드마일렛은 성공을 위해선 인생을 운동처럼 생각하라고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이 미래의 보상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큰 근육과 멋진 몸매, 그리고 정신도 건강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미래 이점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줘야 합니다. 즉 인생은 운동과 마찬가지로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보상을 보며 현재에만 집중할 때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 속 에드마일렛의 4가지 스텝이 지금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과거에서 미래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